1, 2년 모아가야 될 주식, 그러면 팔아야 될 주식 어떻게 좀 캐치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월부에 나오면서 네. 평소에 잘 안 갖고 오던 이런 자료들을 구체적인 우리 회의 많이 자료를 다 주셨어요. 들고 왔는데요. 네. 이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한번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면 예. 코스피의 월봉이거든요. 네. 2007년 그리고 2008년도에 빠지고 막 이런 박스피가 있었던 구간도 눈에 있고 띄네요. 네. 네, 코로나 이후에 올랐다가 이러잖아요. 자, 2009년도에 시장이 올라올 때 그때 당시에 환율이 1,570원을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 미국의 실업률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금융기관들이 망했잖아요. 리만 사태도 9월 달에 망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막 급증을 해요. 실업률은 급증을 하는데 주가는 올라가죠. 네. 미국 주식도 올라갔고 우리 주식도 올라갔는데 주식시장은 변곡점을 찾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변곡점을 지나면 그 다음에 뭐죠? 추세가 생기잖아요. 떨어지는 변곡점에서도 와 이제 상승 추세가 꺾였어. 이제 떨어지는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비를 해야 되고 네. 올라갈 때도 이제는 최악의 상황을 지났구나 싶을 때부터 올라가거든요. 이때 당시에 최악의 상황이 2008년 10월 말이었는데 요 10월 말에 891을 찍었을 때 아니야 요때 이제 500 간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500 정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분이 스타였어요. 네, 미네르바라는 청년이었었죠. 네네. 아니 2000에서 1000이 깨졌는데 뭐야 500 간다고? 나 1억 가다가 지금 주식 5천 남았는데 500 가면 내 5천이 다시 2천이 되는 건가? 그게 무서워서 저기 5천에서 주식을 파는 거예요. 팔았는데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화 스왑이 있었어요. 그때 12월 29일 날 통화 스왑이 있었던 날이 정확하게 우리 시장의 바닥이었고 이번에 코로나 때 있잖아요. 네. 코로나 때 제가 3월 23일 날 이제 MTN 나오고 3월 27일 날 환경와우 나와서 네. 바닥 쳤습니다.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3월 19일 날 통화 스왑이 있었어요. 그 통화 스왑이 있고 정확하게 바닥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통화 스왑이 있고 나서 환율이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정화되는데 통화 스왑 있고 나서도 처음에는 환율이 더 올라갔었어요. 한번 빠졌다가 또 올라가니 했는데 2009년 3월 달부터 외국인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게 맞아 하는데 정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갔었잖아요. 네. 저는 그때 상황을 이제 너무 생생하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때도 정고점을 돌파하고 3,000포인트를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도 한번 보세요. 이번에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데 이번에 통화 스왑은 없었어요. 없긴 했는데 달러가 1,444원을 지난 10월 달에 기록하고 빠지죠.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이 뭐 올 상반기에는 1,500원을 돌파할 거다라는 얘기가 막 작년 연말에 나왔지만 실제로는 원달러 환율이 꺾이죠. 네. 그리고 외국인이 사죠. 이런 모습이 2009년도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이렇게 비슷한데 기술적으로 그러면 변곡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지금은 상승 추세인가? 환율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면서 이제는 바닥 쳤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허를 찌르는 상승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한 게 아까는 5년 이평선을 보여드렸는데 이 월봉이잖아요. 요 까만 선은 5개월 이평선이거든요. 올라갈 때도 5개월 이평선 한 번도 안 깨고 올라가죠. 근데 2021년 8월 이후에 5개월 이평선이 깨지거든요. 5개월 이평선은 한 번도 못 뚫어요. 근데 이번에 언제 뚫었냐면 작년 11월 달에 강하게 뚫어버립니다. 이걸 보고 이제 드디어 하락 추세가 끝났구나. 그러면서 올 상반기가 오히려 허를 찌르는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게 외국인 매수와 환율이 꺾이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 자 그러면 바로 위에 또 차트가 하나 더 있죠. 제일 위에는 RSI라는 차트고요.
바로 밑에가 MACD 오실레이터라는 차트인데 네.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어떤 차트냐면 네. 우리가 차트 공부해 보면 변동성을 나타내는 차트가 있고 추세를 나타내는 차트가 있고 심리를 나타내는 차트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MACD는 추세를 나타내는 차트예요. 잘 보시면 2009년도 이후에 한 7, 8월 달쯤에 MACD 오실레이터가 플러스가 나죠. 전환되네요. 네, 플러스가 나요. 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연기금이 떨어질 때 막 샀다가 네. 그러고 나서 올라가니까 막 팔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국민연금에 계신 주식 팀장하는 형님한테 예. 아, 형님 지금 여기서 파시면 안 된다고. 외국인이 비싸게 사게끔 만들어야지 왜 여기서 우리가 주식 팔아주냐고. 연기금 차트거든요. 네. 네. 그래서 팔지 말라고 막 제가 얘기했었던데 네. 보시면 MACD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죠. 네. 플러스로 돌아서고 난 뒤에도 한참 더 가죠. 한참 더 가는 모습인데 지금 네. 어떤가 보세요. 플러스 전환돼요. 네, 이제 플러스 전환됐어요. 네. 7월 달부로. 전환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9월, 10월은 원래 전통적으로 장이 안 좋아요. 9월 달에는 추석이 있고 예. 10월 달만 되면 그동안의 역사적인 87년 블랙먼데이 때도 10월 달이었고 10월 달에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가까운 2018년 10월 달에도 그랬고 네. 그런 무서웠던 기억들이 있어서 10월 달이 장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나라는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그런 또 특이한 수급상의 교란 요인 때문에 10월까지는 장이 좀 안 좋습니다. 네. 그게 안 좋은데 어떤 모습일 거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주식을 많이 못 채운 분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네. 네, 외국인이 이번에 산 거는 도대체 언제 팔까라고 보면 그때도 2011년 정도까지는 주식을 별로 안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막 올라갈 때도 외국인은 계속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의미 있게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걸 보면 이번에는 일단은 내년 초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한다. 이런 전략을 안 세워놓으면요. 네. 8월, 9월에 한번 뭐가 출렁거리잖아요. 예. 그럼 무서워서 또 팔게 돼요. 맞아요. 내가 여기서 고점 잡은 거 아닌가 하고 그쵸. 막 무서워서 팔게 된다고요. 맞아요. 그렇게 전략을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섹터랑 종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강세장에서 예. 코로나 강세장에서도 처음에는 빅7이었죠. 요 빅7이 올라갔었던 요 구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7종목에는 반도체는 없었죠. 그러네요. 네, 반도체는 없었기 때문에 아니 전고점 돌파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야 6만 원만 가면 자꾸 부딪히고 막 네. 이랬던 때예요. 그런데 요때까지 네이버 카카오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쉬는 동안에 네. 그 다음 랠리를 이끌었던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등등 수출 대형주가 또 빵 치고 올라가거든요. 아까 반도체가 없다고 한 빅7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 안에 이제 종목들로 7가지를 말씀하신 그 7 거예요. 종목이 주도주였었죠. 네. 삼성전자 주가를 살짝 한번 보고 올까요? 정말 궁금해요. 네. 보시면 네. 2020년 코로나가 터졌고 그 다음에 4, 5, 6 아니 뭐야 6월 달에 2100 이미 다 돌파했는데 전고점 근처도 못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삼성전자 시대는 갔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을 사야지. 미국 주식 봐봐. 미국도 전부 다 빵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가잖아. 뭐 하고 있어? 이쪽으로 와야지라고 했다가 나중에 11월, 12월, 1월 해가 요때 석 달 만에 70% 올랐어요. 역사를 보면 강세장이 끝날 때 한 3번 정도의 주도주가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빅7이 올랐고 하반기에는 어떤 주식이 괜찮아 보입니까 했을 때 그때 8월 달에 하반기에는 세미 차화정 장세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니 플랫폼 기업들이 날아가는 이 시대에 무슨 차화정? 화학정류? 자동차 그 무거운 자동차 이런 게 간다고 그런 분위기였었죠. 그게 빈집이었었죠. 예. 그래서 그때 반도체까지 해서 제가 뭐 중화반점 이렇게도 막 이름을 만들어 봤었어요. 중우장대한
화학하고 정유하고 거기다가 반도체까지 뭐 그런 이름도 생각해 봤었는데 그래서 이번 장에 뭐 배터리가 됐던 이 부분은 내가 못 먹었는데 예. 현금 들고 있다가 못 먹었는데 은행 사태 3월 달에 너무 겁나서 현금화 시켰는데 못 먹었는데 했을 때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또 제2의 주도주가 이번에 8, 9월 달에 출렁출렁 하다가 네. 그 다음 시장이 또 올라올 때는 새로운 주도주들이 또 탄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런 게 뭔데? 그게 뭔데 하는데 예. 국내를 얘기하기보다는 항상 나스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나스닥에 대한 변화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주식이 지금 최고의 나스닥의 관심주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를 보면 우리가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잘 보세요. 네. 엔비디아가 최근에 전고점 340불을 뚫고 450, 60까지 갔죠. 네. 네.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어요. 와, 이 월봉이죠? 네, 이게 월봉입니다. 엔비디아. 네.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나 보자고요. 네. 코로나 때는 어땠나 보면 자, 1, 2, 3월 달에 코로나 때 확 빠졌죠? 네. 빠졌는데 4, 5, 뭐야? 엔비디아는 5월 달에 이미 전고점 돌파했죠. 4, 5, 6, 7, 8 하면서 전고점은 훌러덩 돌파하죠. 와. 그리고 10월, 11월, 12월, 1월, 이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0% 올라갔는데 이때는 옆으로 기어버리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선행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선행성이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지금 GPU 거의 독점 생산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3개 있고 낸드 플래시는 중국도 하고 있어요. 플레이어가 5개죠. 네. 메모리 반도체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의 GPU를 누가 만들어주죠? TSMC가 만들어주잖아요. 대만의 그렇죠? TSMC가.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어떻게 움직였냐 보자고요. 자, 1, 2, 3 코로나 때 빠졌다가 네. 4, 5, 6 얘도 빵 기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재미가 없었어요. 조금 느렸네요. 엔비디아는 벌써 전고점 돌파하고 막 날아가고 그렇죠. 있는데 에이 뭐야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했는데 TSMC도 7월 달에 빵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땠나 보세요. 엔비디아 저까지 있는데 TSMC도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TSMC도 한번 보자고요. TSMC가 바닥치고 쭉 올라왔는데 올해 1월 달에 장대 양봉이 나죠. 왜 양봉이 났냐면 워런 버핏이 샀대요. 워런 버핏이 TSMC 주식을 편입을 했다라고 공시가 나오니까 우와 뭐야 워런 버핏이 샀대 하면서 올랐다가 네. 그 다음에 다시 빠지죠. 네. 3개월 뒤에. 왜? 팔았대요. 팔았대. 네. 팔았대요. 예. 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팔았다니까 또 뭐야 워런 버핏 팔았대 하면서 또 떨어지죠. 네. 근데 5개월 이평선을 깨는 듯 하다가 다 회복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샀다 팔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가 92%, AMD, 인텔 다 합쳐도 8%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워낙 이제 고성능 GPU를 생태계를 잘 만들어 놨다 네네. 보니까 독점적이다 보니까 얘가 제일 먼저 간다는 거죠. 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셔터문이 쫙 열린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네, 그러면 막 뛰어 들어가야 네. 되는데 그날 그 가게는 샤넬백 딱 하나만 50% 할인해서 판대요. 그리고 구찌백 5개를 또 할인해서 팔고 왜 이렇게 희소한 기업, 글로벌하게 핵심 우량 기업들의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이유를 네.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라는 거죠. 샤넬백. 네, 샤넬백이라는 거죠. 예. 샤넬백인데 보세요. 엔비디아 320불 하던 게 얼마? 130불. 와. 샤넬백이 뭐 1,300만 원 정도 한다면서요. 1,300만 원 하는 걸 갖다가 300만 원에 세일하는 거예요. 와. 그럼 뭐 막 달려가야 오픈런 되겠죠. 하시잖아요. 오픈런. 네. 오픈런으로 이렇게 뛰어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지? 아니 저 샤넬백 누가 만들어 주는 거야? 하면서 그 옆에 구찌백 사러 가는 거예요. TSMC. 네. 그리고 구찌백도 못 샀네라고 하는데 보면 삼성전자 오. 네, 그 다음 순서대로 온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삼성전자 주주가 이제 600만 명 넘어서 제가 그동안에 잘 버티시라고 물타기 하시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꼭 보면 강력한 주식이 탄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꼭 삼성전자를 비아냥거리면서 올라가요. 빅세븐 때도 이제는 플랫폼 시대야. 예, 무슨 삼성전자 그거는 과거 30년 지난 얘기고 삼성전자 팔아서 네카오로 옮겨 타세요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팔고 네카오로 옮겨 타는 그런 우려를 범하는데 결국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뭐야 12만원 리포트 나오니까 여기서 막 96층에서도 사시고 맞아요. 92층 나는 87층 하면서 막 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삼성전자는 2012년도에 44% 올랐어요. 와. 13, 14, 15년도는 3년 연속 음봉이 났어요. 16년도에 43% 올랐어요. 17년도에 41% 올랐어요. 18년도에 빠졌다 했죠. 네. 그리고 18년도에 24% 빠졌는데 19년도에 44% 오르죠. 20년도에 45% 올랐죠. 22년도에 빠졌는데 지금 33%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오르면 40% 이상 오르는 주식이에요. 연간. 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예.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총 1등이죠. 애플 전 세계 시총 1등이죠. 네. 1등 기업을 가지고 돈을 못 벌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주식으로 돈을 번다? 그거는 국영수 못 하면서 암기 과목 열심히 외워가지고 서울대 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너무나 투명한 기업이잖아요, 이제는. 네. 글로벌 기업이 됐고, 분기 배당도 하고, 외국인 주주가 50% 넘다 보니까 경영진도 외국인 주주들 눈치를 보면서 글로벌 경영을 하는데 전 세계 1등이죠. 핸드폰 1등, 반도체 1등. 초격차를 유지하는.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돈을 먼저 벌는 실력을 갖고 다른 주식으로 확산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요 얘기만 하나 더 하면요. 네. 자, 엔비디아도 과거에 이렇게 하면서 자꾸 고점이 높아졌죠. 네. TSMC도 고점이 계속 높아지거든요. 예. 반도체 지수 보면 계속 장기적으로 고점 높아져요.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면 반도체는 왜 계속 고점이 높아질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화학 철강은 고점이 잘 안 높아져요. 막 이렇게 부딪히고 다시 밀리던데요. 부딪히고 다시는. 네. 왜냐하면 화학도 사실은 수요는 꾸준히 증가는 하는데 공급자가 계속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철강도 인도에 미탈 스틸도 있고 중국의 바오산 철강도 있고 우리나라 포스코보다 훨씬 커지는 그런 철강 회사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데 네. 반도체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세계로 과점화돼 있잖아요. 네. GPU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한정돼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마켓이 PC에서 모바일이라는 세상이 또 큰 시장이 생겼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는 엄청난 또 시장이 생겼고 이 시장 세 개가 이걸로 끝이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6년에서 10년 사이에 꼭 새로운 시장이 탄생을 한 거예요. 네. 스마트폰 시장이 모바일 시장, 큰 시장을 만들어내고 PC에서 모바일 데이터 센터. 네. 근데 이번에 AI가 빵 치고 나온 네. 거잖아요. 지난번 2017년, 18년도에 무슨 슈퍼 울트라 사이클이 올 거다라고 했을 때 그때 AI 얘기는 안 했었어요. 약간 나오긴 했지만 그러다가 20년, 21년도에 반도체 좋아졌을 때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면 거기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대. 그런 막연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AI가 터지고 AI가 터졌더니 서로 GPU 산다고 난리죠. 근데 고성능 GPU를 샀더니 아니 여기에 호환되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네. 이 메모리를 누가 만들지 했더니 하이닉스가 HBM3라고 해가지고 네. 단독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50% 이상을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물타기를 그동안에 하셔서
이번에 본전되면 팔아야지. 전무님, 저는 이제 본전되면 다 팔고 나갈 거예요. 앞으로는 안 쳐다볼 거예요.가 아니라 네. 수익을 많이 내고 나오시라는 거죠. 그 내고 나오는 시점이 네. 내년도에 반도체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겁니다. 네. 왜 좋게 나온다라고 너가 그렇게 확신하지? 엔비디아가 가르쳐 줬잖아요. 먼저 선행하고 있고. 네, 엔비디아가 매출이 50% 증가한다고 네. 얘기해 줬잖아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감안을 하고 네. 실제로 모든 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치보다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항상 기대치를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까라는 분위기였는데 하이닉스가 이번 2분기에 벌써 출고하는 디램 평균 판매 단가가 플러스가 났어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7%, 10%가 났는데 네. 왜 2분기에 왜 그렇게 됐지라고 봤더니 하이닉스는 HBM3에 DDR5를 장착을 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DDR4에서 DDR5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네. 하이닉스는 벌써 매출의 40%가 DDR5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 실적 개선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뭐 4월에서 5월 세린메이 2024 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